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리, 이게 쉬운 발음인데 제가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사전 투표 하셨나요? 저는 본투표 하려고 본투표 하시려고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이제 바로 옆에 초등학교에서 가면 할 수 있는데 본투표는 네. 네, 주민센터를 가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사전 투표보다는 본투표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김윤경 기자님은요? 저도 본투표 할 예정. 본투표. 회사 출근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출근하셨군요. 사전 김치형 투표가 어렵네요.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하셨어요. 아침 한 7시 반쯤에 가서 했는데 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뭐 사상 최고의 사전 네. 투표율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대 대선 본투표일을 이틀 앞둔 월요일에 경제 프로파일링,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네. 이슈 전해주시죠. 네. 경기가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서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 유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고 가스, 곡물 가격 상승 여파도 이달 중으로 국내 시장에 반영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대학 때 경제학 원론 배웠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다, 나쁘다 네.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나쁘다, 덜 나쁘다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 인플레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합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그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세기가 쉽지 않겠죠. 아하. 그런 점이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국제 유가 이제 그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를 하면서 수출을 제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139달러까지 장중에 올라갔었고요. 예. 그러니까 150달러가 지금 목전입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30달러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예. 충격이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도 코로나 인플레이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어허. 더 지금 충격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유가 오름세라든지 또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 오름세들이 결국은 수입 물가를 높게 만들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생산자라든지 소비자에게 전이가 되는 과정이 뭐 그렇게 늦지 않는. 그래서 3월 중에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각국 경제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전쟁 난 지역이 조금 전에도 곡물 가격 상승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쟁이 난 지역이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뭐 자칫하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생산지도 우크라이나 지역이 전 세계 밀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얘기하셨는데 에너지 예. 가격이 사실 농산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비료입니다. 비료. 아하. 그래서 비료를 생산하는데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 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비료 생산가가 오르고요. 비료의 생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지금 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 농산물 가격이 같이 동반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네. 요즘은 거기 플러스해서 다양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같이 결합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까지 지금 같이 겹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에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예.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그 충족을 하는 중동 국가들도 있어요. 중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터키, 네. 터키를 넘어서 터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곡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입을 덜 하게 되거나 못 하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아랍의 봄처럼 아하. 그러니까
폭동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사회의 불안을 좀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김민경 기자님 앞서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130 이상 네. 올라간 적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50를 전망을 했었는데 예. 이게 뭐 거의 지금 $139까지 왔으면은 $150는 전망치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고 거의 현실치. $200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200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 경우에 한 $90, $100 선. 이래야지 영업이익을 좀 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7, $80 선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허.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만약에 저도 그렇고 모두가 바라는 거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을 합의하고 예, 포성 이제 들리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가격 오른다는 얘기들이 쏙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가를 자극하는 요소 하나가 사라진 건 맞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막 치솟던 가격이 조금 주춤하면서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근본적으로는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급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그 수요보다 적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전쟁이 당장 멈춘다 그래도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빠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국제 에너지 기구가 올해 초에 석유 수요 전망을 하루에 1억 60만 배럴로 전망을 했었는데 네. 그 전에 한 달 전쯤에 예상한 게 9,97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살아난 듯 하면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네. 이 수요를 못 맞추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터졌고 어허. 심지어 러시아에 지금 그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나마 만약에 이란 제재가 풀리면 이란 쪽에서 좀 나오면 조금 숨통이 트일까 이런 기대감 말고는 예. 딱히 유가를 누를 만한 요소가 지금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네. 식량 자급률도 낮고요.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란 예상이 있고 이 상황에서 특히 이 달러는 치솟고 다른 화폐들은 떨어지고 원 달러 환율도 무척 높게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1227원까지 아까 제가 올라간 것을 봤었는데 네네. 예. 1220원을 넘어선 것 자체가 한 1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외환 시장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처하겠다라고 구두 개입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구두 개입을 하고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이제 원화를 사거나 팔거나 네. 외화를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개입이 있는가 하면은 예. 구두로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도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달러는 지금 러시아에서도 수요가 많아요. 러시아에서도 불안하니까 그렇죠.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은 역시 달러다. 그래서 달러를 사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격은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주유소를 가면 기름값 한 번 넣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기름값도 지난번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해준 그게 반영된 그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앞으로 더 좀 내려줘야 되는 건지. 이게 환율 영향까지 받아서 사실 네. 우리가 원유를 사오는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15%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네. 30%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안 해주면 워낙 아까 인플레 우려 지금 심지어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부가 좀 확대 적용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때 많이 떨어지는지는 또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때 상쇄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특히 유류세의 인상, 환율 인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문제가요. 이게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기름이나 원자재 바로 직결되는 상품만이 아니라 일반 제품들에도 계속
파급해서 반영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장 돌아가려면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준 다음에 다시 또 소비자 물가로 넘어오게 되고 그 시차가 뭐 한 달까지도 가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쯤에는 이런 그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것들이 우리 경제에서 다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물가 상승률도 3%대 후반으로 계속 지금 몇 개월째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4%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통화 당국에서도 이걸 긴축의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또 거시 경제는 확장적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예. 그런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하. 네.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빅스텝으로 간다 안 간다 논란이 있는데 그게 좀 결정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분들은 과거 석유 파동 때보다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실업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합산해서 미저리 인덱스라는 걸 만드는데 네. 그걸 보면 지금이 한 11.5% 수준인데 과거 석유 파동 구간에는 뭐 19%, 21%를 넘었으니까 예. 아직은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석유 파동 때보다 상승폭은 높은데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경기가 그때처럼 침체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리오프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팬데믹 이후에 예, 경기가 예.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재개가 있으니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물가라는 것이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자기 실현적으로 물가 상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가가 오른다 하면은 더 오르는 그런 예.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부추기지 않는 것도 우려를 너무 부추기지 않는 것도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어쨌든 계속 언론도 그렇고 안 좋다, 네.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요. 네. 오늘 뭐 2% 넘게 주식이 내렸고요. 네. 그 영향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당장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렸고 네. 네. 유가가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이 열리고 나서 환율 시장에서 아까 잠깐 점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렇게 오르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2, 3원만 올라도 환율 시장은 난리가 나는데 오늘 12원이 올랐으니까요. 이 외환 시장, 그러니까 환율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뭐 여러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우리 모두 좀 긍정적인 부분들 믿고 함께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네.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국제 3대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 국가 신용 등급을 거의 최하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달러 채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 일명 디폴트를 선언해서 서방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외환 위기 겪어봤기 때문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게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이미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한쪽에서는 지금 금융 전쟁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러시아는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고 보셔도 돼요. 금융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러시아 7개 은행들에 대해서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못 쓰게 했고 네. 그래서 돈이 돌 수 없도록 했고 또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푸틴이 이 요새 경제를 만드느라고 외환 보유액을 상당히 많이 쌓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달러보다는 금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쌓았는데 예. 그걸 동결해 버리니까 지금 대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아하.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피치, 무디스, S&P 지금 다 거의 디폴트 직전까지 수준까지 강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기획된 그 디폴트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서방도 그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디폴트는 뭐 러시아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디폴트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는데 날짜가 3월 16일로 딱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서요. 러시아 국채 만기일이 3월 16일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과연 달러로 갚을 수 있느냐를 지금 보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6,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0조 원이나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실제로 러시아가 달러로 들고 있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이게 1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금 조금 그리고 해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보관하고 은행들에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은행에서는 지금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동결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가지고 있는 돈은 120억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네. 디폴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러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국가 부도 가능성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던데. 없지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처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를 이제 러시아가 서방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998년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네. 부도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때는 국내 채권, 그러니까 루블화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가 났었고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상환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유예시켰어요. 예,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정말 달러로 갚을 수 없는 대외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네. 디폴트 선언이란 게 그야말로 우리 돈 돈 못 못 갚아요. 갚아요. 라는 예. 공식적인 선언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인경 기자님 말씀처럼 98년에 이미 한번 러시아는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면 3월 16일 거의 디폴트 선언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채무는 뭐 단기적으로 만기가 순차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못 갚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디폴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과연 뒤에 것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을 테고요. 네. 당시에는 미국의 큰 헤지펀드 하나가 이 채무 불이행하고 연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LTCM이라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 헤지펀드가 파산까지 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컸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분석으로는 그렇게까지 현재 러시아 쪽에다가 익스포저를 늘려놓은 헤지펀드들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영향이 좀 적긴 할 텐데 어쨌든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이나 디폴트로 빠지게 되면 금융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런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경제 제재가 진짜 딱 러시아만 이렇게 핀셋으로 딱 찝어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좀 괜히 불안한 마음도 들고. 아까 익스포저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이제 네.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 금융권이 어느 정도 러시아에 대한 이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느냐를 네. 가지고 이제 가늠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요? 그렇지만 네. 글로벌 경제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장기화된다면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러시아 자체는 어쨌든 석유나 이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고 네. 세계 경제 규모로도 1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후 경제도 좀 많이 이렇게 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 가난한 국가들, 네. 그러니까 속해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어려워질 그러니까 것이다. 구소련 국가들, 중앙아시아 쪽 국가들 말씀이죠? 예,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역을 하고 있는 사실은 뭐 더 많은 나라들이 그럴 아하. 수 있다는 네네. 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네. 아니 국내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이 낮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러시아 펀드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러시아 쪽에 투자 또는 금융적으로 얽혀 있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특히 요즘은 ETF에도 많이들 투자를 하셔서 네. 러시아 관련 ETF가 하나 국내에 상장돼 있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네. 사실상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여서 좀 러시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거래가 될 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은데 네. 도리어 위험할 때 이럴 때 뭐 고위험이면 고수익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가장 문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생명을 잃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테고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 파급되는 경제적인 악영향도 우리가 무시 못할 것 같아서 짚어봤고 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시가 35층 이상 못 짓게 되는 아파트 층고 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이후
68층 높이로 다시 짓겠다는 단지가 나오는 등 특히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35층 이상으로 마음대로 높이 올릴 수 있다 이겁니까? 네, 물론 이게 공청회 거치고 그다음에 연내 이제 확정이 돼야지 되는 건데 네. 서울시가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10년 동안 그 35층으로 제한을 해왔던 네. 그 공동주택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스카이라인이 다 똑같이 맞춰지기 때문에 뭐 예. 성냥갑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던 사람들의 아하. 께서는 일단 지금 이번에 스카이라인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더 나가서는 이게 재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게 기대감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대로 지금 하기로 했지만은 네. 어쨌든 층수가 더 높아지면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 용적률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퍼지면서 좀 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라인 그리고 같은 면적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네. 35층으로 제한했던 것은 뭔가 뭐 국방, 항공 안전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아무래도 재건축과 관련된 너무 그 열기가 높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35층 룰이 폐지된 것 자체가 네.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조치의 1번으로 좀 읽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네. 이 조치를 내린 이후에 만약에 수요일 날 있을 대선에서 다음 정부가 좀 건축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네. 굉장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 한강 주변의 아파트들 네. 과거에 했던 재건축과 관련된 뭐 68층짜리 뭐 70층 이상 이것들이 네. 다시 살아나면서 이걸로 해달라라는 어허. 요청들이 지금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도 사실 한강변에 재건축으로 올라가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사업 시행하기 전인 재건축 단지들은 제 생각에도 들썩들썩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매물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좀 내놨다가 예. 다시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매수가 같은 것들을 좀 높이고 그런 네.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제가 못 드렸던 게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예. 네. 이게 사실은 두 유력 후보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용적률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층수 제한 풀리고 거기에 용적률 풀리고 그렇게 되면은 세대수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말하기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좀 좋아지고 네. 기존에 그 재건축을 할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올 거주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새로 건설할 때 드는 비용 자체를 새로 들어오시는 사람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럼 자기가 부담할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네네. 분담금을 오히려 내고 조합원도 입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런 예. 일이 좀 줄어드는 뭐 서울의 그런 부동산 문제는 하여간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 모쪼록 어쨌든 내일 모레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공약은 공약이지만 어떤 합리적으로 모든 분께 그 좋은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